몰라. 그래서 해가 강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갑자기 해가 안 강해지기 시작했어. 해가 져서, 아, 저기 구름에 꼈구나. 와, 이 사람들 봐. 어쨌든 되게 낡았는데, 여기 칸쿤 하면은 코코봉고라고 하니까 다음에 어떤 분위기일지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트래블 제이, 트래블 제이. 이게 너무 귀엽다. 야, 이게 음악이 끝내주는 음악이 여기가 뭐 밤에 잘 때 시끄러우면 좀 좋긴 하겠지만, 어쩌면 즐기러 왔으니까 와, 음악이 되게 신나. 오 마이 갓!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가 강해진 거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몸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아. 어차피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도 있네. 애기 너무 귀엽다. This guy. Ah, okay, okay. Gracias, gracias. 야, 오, 아, 나. 아,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컴 해야 되는데 컴 하고 싶은데. 오 마이 갓. 이거 잘생겼네. 관광미네, 관광미소. 여기는 지금 벌써 뭐가 시작된 것 같아. 이태원 해밀턴 호텔 같아. 아우. 당연히 선베드 있고요. 선베드 가격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한국보다는 쌀 거예요. 여기가 좀 핫한 곳인가 보네. 저기. 우와, 장난 아니다. 비욘세 갔다 왔다, 비욘세. 오 마이 갓. 엄마가 보고 있다. 와, 장난 아니다. 이게 파통비치에서는요, 저런 물고기 안 나와. 굿모닝입니다. 여기는 멕시코 칸쿤, 세계적인 관광지죠.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형형색색의 드레스, 저분들 드레스 갈아입으신 거예요. 아까는 다 빨간색이었다가 웨딩 사진을 아침부터 찍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열정들이 참 대단합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을까? 메이크업 다 했을 텐데. 참 이 바다가 너무 에메랄드 빛이에요. 좀 있으면 해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그냥 에메랄드 빛으로 변합니다. 아주 멋진 곳이에요. 여기 유명해진 이유가 딱 바다야, 바다. 20만원짜리 호텔이고요. 단촐하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냉장고도 큰 게 있고, 저기 키친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저는 아주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와, 목에 세트장 같아요. 역시 돈을 쓰니까 공간들이 너무 이쁘고 좋고 아늑하고 와이파이 빠르고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닉 티미 라오스, 제 이름은요 자꾸 티라미수라고 그래가지고 티라미수 말고 티미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끝에 라오스니까 라오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잖아요. 어그로를 며칠간 끊었죠. 어그로를 전 세계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바람을 좀 넣었다고 해야 되나? 그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이제 바람을 넣었는데 결국엔 뭐 다 기후에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크게 이제 파월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긴축을 이어가겠다, 그대로 하던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시장이 불마켓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자극을 하게 되죠. 왜냐면 다들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자기 자산이 그 불어나는 효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 투자하는데 갑자기 주식이 올라서 8천만 원 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씀씀이가 좀 커지잖아요. 외식을 해도 좀 더 좋은 데 가고, 그러면 물가라는 게 당연히 자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고 싶어 하는 게 그 파월의 마음일 테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장도 반응을 오우 많이 빠지네 지금. 어차피 뭐 예상을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더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수적이고, 다시 인플레가 튀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파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8월 물가부터 올라갈 텐데 7월 물가부터 올라왔죠. 그런 상황에서 물가 목표치 3%를 한다는 건요, 그 장작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은 효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 나스닥이 아까 제가 샤워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는데, 원래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였는데 플러스 한 0.6% 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급락이 진행 중이에요. 급락이 0.39%까지 빠지고 있네요. 제가 사실 뭐 이게 연준에 이런 발표 같은 거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2018년도에 그때 겨울에 한번, 그때 그 이후부터는 연준에 어떤 말을 할까 되게 궁금해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도 이제 설레발 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처럼 얘기하고 있고, 닉 티라미우스 기자, 티미 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그 약간 스피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했는데, 저로서는 약간 듣보잡 같은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어그를 끌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이 이야기는 틀렸고, 앞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뭐 이렇게 크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또 그런 언론,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언론이잖아요. 언론의 말에 이제 귀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간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시장은 약간 약간 냉소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올랐다가 어젠가 1.5% 정도 빠졌잖아요. 그 나스닥이 1.5%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올랐던 걸 다 되돌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시장도 반신반의를 했을 것 같다. 그쵸. 작년에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너무 힘든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긴축을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기준금리가 아마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3% 좀 안 됐었나? 근데 그 뒤부터도 이제 쭉쭉쭉쭉 올라와서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올렸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저도 지금 다 읽어본 건 아니거든요, 내용은. 잭슨홀 주요 발언 내용을 보면,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약간 번역체이기 때문에 속 보니까 아무래도 뭔 말인지 딱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QT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리도 올려도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올린 상황이고, 여러모로 볼 때 연준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립금리 수준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당연히 파악할 수 없겠죠. 뭔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딱 정해진, 좀 안정이 된 상태가 돼야지 금리도 그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고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파월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상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커머디티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한국말이어가지고 지금 영어로 나오면 확실히 더 좀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원자재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80불대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농산물이라든가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 이런 가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죠. 상품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다. 임대료의 둔화는 주택 인플레이션 둔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비둘기적인 이야기죠. 워낙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는 주택 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에버리지로 볼 때는 5분의 1 정도, 평소보다는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죠, 지금이. 기본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주택 담보대출 받으면 7.5%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고,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 드렸지만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1년에 이자를 7,500만 원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집을 팔지도 않고 사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파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집을 살려면은 10.5%를 또 물어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거의 제로금리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샀지만, 그에 비해서는 또 새로 사는 사람도 이제 7.5%의 그 금리를 내면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그 시애틀 사는 그 사촌 누나 집 얘기를 했었죠.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하락 필요. 비주택 서비스? 주택이 아닌 다른 그 서비스들의 그 인플레이션 하락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야,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비주택 서비스라고 하면 주택 가격 빼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식당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받는 거, 미용실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4가지 정도 읽어드렸는데 다 내용들이요, 다 너무 평이한 이야기라서 더 읽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볼게요. 아마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연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늘 이렇게 막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확실히 그런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다. 이거는 뭐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 아름다운 칸쿤 바다와 좀 비슷한 푸켓 바다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고금리와 그리고 고물가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와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게 또 상업용 부동산과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 계속 들었던 거죠. 몇 개 건너뛰어서요, 지금 보니까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주택 및 부동산 임대료도 연준의 정책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작년 3월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올려왔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리고 긴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활활 타오르는 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금리만 올려가지고 QT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물가를 잡았나, 그리고 성공적으로 경제의 그 불타는 경제를 잘 잡았나 물어본다면, 저는 한 70% 정도? 70점 정도?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올라버린 상태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목까지 찬 상태에서 지금 멈춰버린 거지, 연준이 막 되게 잘해서 금리 올려가지고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금리가 높아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거는 주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지금 금리가 7.5% 되니까 주택 거래를 이제 줄이면서 더 이상 이제 거래가 안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도 못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료 및 주택이 팬데믹 이전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게 신중히 볼 것. 이것도 약간 번역체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딱 들어오진 않는데, 팬데믹 이전으로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주식시장이 제가 뭐 차트를 이렇게 잘 보진 않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에 9월이나 11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건 한 마이너스 10%짜리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면 마이너스 40%짜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그 차트를 한번 보니까, 나스닥 보니까 지금 13,000대잖아요. 그러면 40%면 8,000대니까 2020년 수준까지는 떨어지는 거네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떨어지는 건데,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까지는 바라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완전 파괴적인 거 아닌가? 더 떨어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 5년짜리 지금 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을 풀어서 올라간 거지, 그쵸? 기대감이라든가. 에너지나 식품과는 다른 변동성이 적은
근원 PC는 옆으로 움직였다. 계속해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4%대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야, 한마디로 끝내버리네. 지금 절반 정도 제가 읽었는데 원하는 만큼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야, 이거는 약간 호키시한 내용인데 더 떨어뜨리고 싶다. 당연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PC는 정말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4%대니까 2%대까지 떨어뜨리려면 반은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리 안 올리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금리밖에 없으니까, 큐티랑 제롬 파월이. 와, 생각보다 강하네. 야, 왜 이렇게 강해졌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잭슨 홀 이후로? 잠깐만, 더 빠지고 있나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본인도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데는 뭐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본다.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약간 실토를 한 거죠. 제가 방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얘기도 지금 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이게 처음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까지 올랐더라고요. 페드와치에서. 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10%였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10%였는데 이게 40%까지 올랐어요. 그거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월가보다 정확합니다. 진짜. 노동시장 완화와 평균 이하의 성장이 필요하다. 와, 진짜 이거는 깨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 GDP를 확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네. 지금 2.4%까지 올라왔으니까. 와, 이게 지금 GDP가 예상보다 높았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호기시했네요. 소비는 강력했고 18개월 하락하던 주택시장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거지? 케이스 실러를 보셨나? 저는 거래량만 보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있구나. 이게 지표마다 다 달라요. 다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 낮추려는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한 60% 정도 읽었는데 대체로 볼 때는 되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잘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잡아가는데 못 잡고 있고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동시통역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 시장 나이가 상승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많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벌어지면서 자산이 팬데믹 기간 이후로 늘어나지 못했던 분들은, 노인들은 되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석 달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어르신들 정말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카운터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막 우리나라는 60대 이하 분들은 잘 카운터 잘 안 계시잖아요. 근데 70대? 80대? 이 정도의 느낌? 진짜 손님이 떨리신 분들이, 뭐 지방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노동력이 진짜 부족하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확실히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떠도는 저번에 제가 산크리스토발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텍사스 달라스 친구 같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집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코인 하면서 그 친구도 코인을 이렇게 하는 친구였긴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젊은 그 노동력들,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고용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고용이 타이트한 걸 보니 아직까지 경제가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축률이 완전 역대급으로 최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도 돈이 없긴 하지만 노인들도 돈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그 노인 빈곤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낫지만 한국이 정말 한국이 좀 심각하죠. 주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금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고 분석. 임금도, 그쵸, 임금도 지금 더 이상 오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팁도 미쳤고,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도 거의 20%고 다른 적들도 15% 이상이긴 한데 여기 멕시코도요 10%씩 줘야 돼요. 10%가 제일 낮아요. 10% 더 올라가더라고. 하여튼 미국이 다 버려놨어. 더 이상 오를 수 없죠. 더 이상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페니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부터 못 견디고 스페니시들이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못 버티고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지금도 제가 여기 멕시코 남쪽으로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남부 쪽 치아파스 지역 쪽에서
뭘 많이 봤냐면 그 땡볕에서 걸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가족 단위도 보고 뭐랄까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봤는데 이분들이 난민들. 저 보고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 멀리 어디 뭐 베네수엘라 망했으니까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온 거죠. 목숨을 걸고 다리엔갭을 넘어가지고 브로커한테 돈 주고 또 강도도 만나면서 돈 뺏기고 이러면서 진짜 10,000km 이상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티후아나 같은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겠죠.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미국은 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난민을 이렇게 받아주고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받아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라든가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게 되면 고급 일자리 있잖아요. 고급 일자리, 고급 직종들을 이제 차지해버립니다. 옛날에 1세대, 2세대 분들이야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엄청난 차별을 받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무슨 사자 붙은 직업들이라든가 그런 쪽들을 이제 점령을 시켜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견제를 한 거죠. 이제 미국도 그쪽 고급 인력들은 완전 고급 인력이 아닌 이상 적당히 고급 인력들은 지금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고 약간 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저물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미국에 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미국에 살래, 멕시코에 살래 하면 저는 멕시코 살고 싶어요. 멕시코가 너무 좋아. 뭐 사람들도 되게 열려있고 물가도 너무 좋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들 한국 사람들의 99.9%는 멕시코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멕시코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저 남미서부터 쭉 올라온 사람들 배낭여행자들 딱 얘기 들어보면 멕시코는 되게 안전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이에요. 멕시코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 하면 단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셔서 보시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자, 본론 들어와서 통화 정책의 완벽한 방향성 효과는 알기 어렵다. 이게 되게 그 파월이 지금 한 얘기들이 되게 겸손한데요? 겸손하고 우리들은 할 것들이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재무부라든가 정부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공을 넘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바로 전 영상이 폭탄 돌리기라는 영상이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팡 터지게 되면은 분명히 금리를 많이 올렸던 너네들, 연준, 제롬 파월, 너가 트리거야, 너가 문제였어 라고 할 텐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미리 지금 이걸 깔아오는 것 같아요. 포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깔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오긴 오나? 진짜 상업용 부동산이 오긴 오나 봐. 야, 쉽지 않네 진짜. 작년 심포지엄 대비 300bp의 금리를 상승했다. 그러면 작년 심포지엄이 이제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5.25 정도니까 그때 2.5? 2.25 이 정도 수준이었나 보네요. 담보 또한 크게 상승시켰다. 이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모르겠는데 뭔 담보야 이게? 이게 번역을 제가 받은 게 너무 그냥 뭐랄까 기자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이 정리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담보 또한 크게 상승시켰다. 이거 원문을 봐야겠네요. 근데 담보가 상승됐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담보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니까 대출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대출이 줄고 있지 않나? 왜냐면 계속해서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줄이고 있겠어요? 바로 상업용 부동산 때문이죠. 채용 공고가 완화되고 실업률이 크게 올라간 건 아니다. 그쵸, 이제 스페니시도 돌아가고 사람들이 저축률이 떨어지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다들 일자리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구인난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죠. 마지막인데요.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 금리를 일단 유지하겠다. 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9월달까지 10월달까지 유지를 하고 11월부터 올리겠다는 얘기를 저는 들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본인의 고가라든가 미리 이제 책임져야 될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금융기업이기도 했었고 대기업이기도 했었고 약간 관료적인 그런 게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전 회사를 욕하는 건 전혀 아니죠. 저는 전 회사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롬 파월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가올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할 일 다 했고 우리는 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여러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풀었잖아요. 이것도 국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진짜 지금 미국이 되게 뭔가 전운이 간도는 느낌이 들고, 지금 밖에 구름을 보면 아래는 되게 맑고 이쁜데 구름이 되게 뭔가 좀 그래요.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경제를 이렇게 딱 설명하는 아주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전한 이 호텔로 들어와서 밖으로 이렇게 지켜봐야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현금 현금 가지고 잘 이제 관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평이 좋으면 저도 가끔씩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숏 비디오로 지금 영상은 30분 이상 찍었는데 숏 비디오라고 하기보다는 호해 같은 그런 형식으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